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이 좌절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이수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판사의 말을 저희가 잠깐만 전하면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 기각의 사유인데요. 법원의 판단을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죄질은 나쁘지만 범죄 자체는 그렇게 중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영장이 발부되는 가능성이 좀 낮은 쪽이 아니냐, 50%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많은 법률적인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은 굉장히 좀 비등비등하죠. 실망이 크죠. 그래서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이 뭐 실시간 검색어에 상에 올라오고 그렇던데 이게 다른 폭행 사건과 그 비교해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통례와는 뭐 맞습니다. 네, 일단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과 합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장 기각 사유에 좀 포함이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것이 증거인멸로 볼 거냐 아니면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볼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사실관계의 문제도 있고 판단의 문제이긴 하는데요. 뭐 재반 경위로 봤을 때 이거는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진술을 바꾸는 거죠. 그럴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봐야 되겠지만 증거인멸의 시도로 봐야 되겠지만 이 사안은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좀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됐을 때 저는 혹시라도 이명희 전 이사장께서 이것을 역시 뭐 돈을 노린 거다 이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이 합의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그 지체 높던 사모께서 와서 뭐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런 배상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도리에서 합의를 해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갈등에서 아마 합의를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판사는 판단한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수폭행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이 불가피하다. 이 점부터 저희가 계속 짚어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남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본인에게 정상에 유리한 그 증거로 법원에 제출이 됐을 때 뭐 이거는 구속 사유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 구속됐다가도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합의는 이런 면에서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돈이 많으면 피해자하고 합의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액수도 더 크게 제시를 했을 때 피해자도 합의가 더 쉬워지는 거고 뭐 그런 면에서 법 앞에 평등은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돈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하고 합의한 것이 더 수월했고 그래서 구속 사유가 많은 것이 이제 감각이 됐다 그래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는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쪽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여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유심히 짚어본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약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폭행, 치상, 뭐 특가법에서 운전자 폭행, 뭐 상습 폭행, 모욕, 뭐 여러 가지 7가지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폭행의 경우에 이제 뭐 주폭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뭐 경찰을 뭐 때리고 뭐 이런 걸로 삼진아웃돼서 구속되고 이런 사례가 아니면 단순 폭행이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좀 극히 드물죠. 그래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워낙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자체가 뭐 갑을 관계에서의 이런 폭행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받아들여서 청구까지 갔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구속 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국민들의 분노나 여론의 이런
방향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법의 집행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까지는 밝혔는데요. 향후 전망을 좀 해볼까요? 재신청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더 보강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것은 지금 뭐 그 기사라든가 경비원 분들이라든가 이런 직원이면 밀폐된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일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사실 그 보강 증거가 찾기가 어려운데 예. 그거는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일 뿐인 거고 피해자 네. 진술이라는 건 그런 면에서 재청구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뭐 이런 녹취 파일 같은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범죄 자체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좀 사안 자체가 중범죄는 아닙니다. 예. 네, 일단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수사기관이 실적주의를 좀 앞세워서 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할까요? 좀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이명희 전 이사장도 그렇지만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도 이제 유리컵 던진 것이 그게 그 정도 그 여론이 아니었으면 사실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넷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의 경우엔 예. 이게 이제 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왜 피의자에 대해서 너무 너무 이렇게 온건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보다 피해자 시선이 아니라 피의자 시각에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그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여론을 의식해서 아마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 했는데 검찰에서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는데요. 예. 뭐 저는 그 경찰의 뭐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또 이것이 당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살떨리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예. 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인의 예.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지만 네. 잘못하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 같은.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 좀 짚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이 유죄다 무죄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그 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방식의 수사 방식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인신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몸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게 되죠. 위축되는 상황이면은 그게 이제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자백인데 예.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냥 맞춰주는 결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빨리 끝내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실무를 해보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인정하고 갑시다. 마무리 짓고 이런 갑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불구속 상태였으면 다 따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다고 부인을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죠.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실적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해석이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선택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김 대법원장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재판거래, 사법거래 이렇게 이제 네이밍이 붙어졌는데
판결 결과가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청와대의 그 입맛에 맞게 해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러면은 재판 결과를 뒤집어놓는 거냐? 예. 그 부분은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기자회견에 의하면은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지금 예. 보여요. 그리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하에서의 그 특별조사단의 결과도 재판 결과를 고의적으로 뭐 뒤집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상고 법원을 만드는데 청와대하고 이제 소위 말해 거래를 하려고 예. 우리가 이만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려면 진보 그 진영의 진보 색채의 판사들이 대법원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려면 상고 법원을 만들어야지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더 증원하면 안 됩니다. 뭐 예. 이런 논리였다는 거거든요. 예.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당시 법원 행정처에 작성된 문서가 보고된 것도 있고 아닌 예. 것도 있고 뭐 사실관계는 지금 드러난 거 이외에도 좀 더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판단의 문제 이거 판단하기 전에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대법원에서 특히 사법부의 수장들에서 예. 정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 그것이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법부 전체의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관련 문건 중에 98개를 비실명하여서 공개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담긴 문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진 문건인데 여기가 네. 이제 청와대하고의 이 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설득하면 잘 먹힐 거다. 예. 소위 말해서 뭐 그런 내용의 이제 작전을 짠 예. 뭐라 그럴까요? 이런 플랜을 짠 그런 문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네. 국민의 예. 한 사람으로서도 사법부 안에서의 그런 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됐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씁쓸한 그런 초상입니다. 일단 98개가 공개됐는데요. 이거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이걸 법원 행정처가 전체 공개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글쎄 이게 이렇게 야금 표현이 좀 그런데 처음에는 몇 예. 개만 했다. 그다음에 지금 예, 여러 개가 예. 넘다가 좀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일선 판사들의 그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뭐 독단은 아닐 거고 예, 예. 의견을 모아서 좀 판단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글쎄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에 법원 행정처에서 이 일을 했던 판사들을 고발하는 문제에 예. 나가면 이것은 정말 그 판사들의 의견이 아주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권 분립이 헌법의 대원칙이죠. 예. 전 대법원장을 수사기관 앞에 소환을 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한다. 저는 그거는 아마 사법부, 특히 많은 판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풍경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엄청난 일인 만큼 역시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권 분립이라는 게 이제 검찰은요 기본이 행정부예요. 행정부 안에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독립적이긴 하지만 행정부고 이 대법원은 사법부거든요. 예. 그다음에 국회가 입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삼권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사법부의 최고 수장 전 대법원장을 행정부 안에 있는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한다. 예. 이것이 이 삼권 분립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그런 모습이 현출이 됐을 때 드러났을 때 사법부가 입을 그 명예훼손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것이
저 법원 내부에서의 혁신보다도 뭐 외부에서의 개혁 이런 것이 정말 사법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될 수가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내상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판사들의 중지가 모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발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요. 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실제 수사가 넘어가게 됐을 때 나가지 않겠다, 불응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예. 소환을 해서 응하지를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하고 할 수가 예. 있죠.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 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갈 수도 있고. 예. 근데 영장을 발부하는 곳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그렇게 막 뒤 꼬인 상황이 맞아지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사법부 내에서의 예. 혁신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